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흥미로운 주제로 전 세션의 말씀을 진대재 장관님한테 잘 들었습니다. 30년 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금융도 한 30년 뒤에는 저런 얘기를 이런 곳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지털 컨택이라는 금융의 주제에 맞춰서 인사이트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카뱅이 IPO의 중간에 있어서 카뱅 자체에 대한 얘기는 좀 잘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주로 디지털 관련되어 있는 금융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언택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남을 부정적으로 보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표현이 디지털 컨택이라는 단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디지털 컨택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컨택이 왜 금융에서는 중요할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왜 금융에서는 이 디지털 컨택이 의미가 있는 걸까라고 말씀드리면, 삶의 방식이 너무너무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2021년을 사는 우리가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해 못하는 삶들이 발생할 정도로 삶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생각하고, 그 다양한 삶의 방식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모바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제 강의 들으면서도 모바일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됐고, 그 삶의 중심에 모바일이 우리 삶을 변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바일이 우리 삶을 변화시켰던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왼쪽에 있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2008년도에 통신사들이 문자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면서 벌었던 돈과 하루의 문자의 양이옵니다. 근데 불과 10년 뒤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 시장의 레베뉴는 없어져 버렸고, 3.3억 건이었던 문자가 하루에 80억 건이 됐으면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본질은 변한 게 없지만 문자 외에 영상과 사진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게 불과 10년 전의 일입니다. 실제 모 대학의 카페에 있는 커피 머신 로봇이에요. 주문을 하면 커피를 저렇게 자동화되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우디라는 편집샵입니다. 점원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구비한 다음에 내가 그 상품들을 눈으로 보고 나서 QR코드로 상품을 주문하면 결제가 돼서 바로 살 수 있는 이런 모양의 삶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삶의 변화는 앞으로도 더욱더 가속화될 텐데,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다양한 AI 기반의 기술 혁신이 앞으로는 전 영역 안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삶의 변화를 앞으로 맞이할 것 같아요. 이 디지털 컨택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인데,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디지털 컨택은 좀 다른 용어입니다. 저는 디지털 컨택이라는 단어에 훨씬 더 방점을 찍게 되는데,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아까 말머리 반도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6메가, 32메가, 256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이 디지털 컨택은 안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유저 관점에서, 고객 관점에서 나의 삶의 방식에 어떻게 디지털로 나를 연결시켜주고 있어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은 굉장히 다른 관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금융 쪽에서도. 자, 그럼 이제 디지털 컨택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크게 한 4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디지털 컨택이 금융 안에서는 어떻게 향후의 미래를 바꿔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계 종말입니다.
여러분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신라면의 경쟁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머리에 바로 떠오르는 게 진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나이가 있으신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진라면, 신라면 모두 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간단하게 한 끼를 때우겠다는 젊은 세대의 그 니즈를 배달업체가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예전에는 내가 간단하게 한 끼를 때우자는 니즈를 다른 대구 그 소요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배달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앱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니즈를 바꿔줬거든요. 경계의 종말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글로벌한 회사를 소개시켰는데 그랩이라는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에서 우버를 망가뜨리고 그 우버라는 회사를 사게 됐던 회사일 정도로 굉장한 동남아시아의 막강한 프레전스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그랩이라는 회사는 모빌리티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음식을 딜리버리하고 택배 서비스를 하고 또 그 서비스를 넘어서 확보된 고객을 베이스로 모바일 파이낸스 서비스를 합니다.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나라에 여러 개 라이센스를 따서 모바일 관련되어 있는 금융 서비스를 하게 되거든요. 모빌리티로 시작했던 회사가 금융까지 갈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만큼 세상에는 경계 종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방향성은 하이퍼 커넥입니다. 이 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트랜스퍼와이즈라는 회사. 영국에 있는 유학생이 인도에 돈을 보내고 싶고 인도에 있는 유학생이 영국에 돈을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은 굳이 그거를 환전을 해서 돈을 보내는 이런 행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냥 네팅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니즈를 찾아내서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되어 있는 국가에서도 연결을 시켜줘서 네팅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이제 트랜스퍼와이즈라는 회사고 전문 용어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환칙이라고 그래서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서비스는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젊은 사람들한테 돈을 보내라고 하면 벤모이라고 하죠. 예, 이 벤모는 관계 속에서 돈을 송금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송금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송금이 탄생한 거예요. 그다음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단 하나의 시제품을 갖고도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신용평가가 아니라 새로운 신용평가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새로운 대출을 해보겠다라는 회사도 나타나게 됐고 카뱅을 하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제가 하나 받았었는데 제가 아시는 법대 교수님께서 진짜 한 10몇 년 만에 미국으로 안식년을 가셨어요. 그래서 연구년을 보내게 되셨는데 10몇 년에 미국 가시니까 미국에서 돈을 쓰시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한국 크레딧 카드만 갖고 쓸 수 있는데 한국 크레딧 카드는 페널티를 2개가 있잖아요. 환전하고 해외 카드 수수료. 그래서 현금 들고 다니시다가 어느 날 짜증난 관나운데 미국에서 아마존 서비스를 웹에서 쓰시다가 결제가 끝난 다음에 이런 팝업이 하나 뜨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월 2,000불 한도에 크레딧 카드 발행해 줄 수 있어. 여기 교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아마존도 피싱을 당하나? 근데 이제 교수님이 자기가 너무 급하니까 정말 목마르니까 클릭하면서 정보를 입력했더니 정말 한 달 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슈가 된 크레딧 카드가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해주더니 크레딧이 없었잖아요, 미국 내에서. 근데 갑자기 아마존 사이트에서 이런 프로포즈를 했지. 샌프란시스코에 계셨던 그 한국 분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알게 되신 거예요. 긴 얘기를 짧게 드리면 이 법대 교수님이 한국에서 아마존을 통해서 법률 관련되어 있는 원서들을 1년에 꾸준하게 사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존에서 이 서류 이 법률 관련된 서적들이 뭐 1년에 뭐 몇천만 원 사셨겠어요. 뭐 몇십만 원 사셨겠죠. 그 레코드를 보고 아마존은 이 교수님한테 이런 레이팅이라고 생각하고 크레딧 카드를 발급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레이팅을 믿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슈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이퍼 커넥트 되어 있는 인더스트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리프로그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리프로그라는 것은 사전적인 용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구리가 점프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인사이트 용어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의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적응하고 발전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은 이게 가는 게 아니라 2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3단계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는 우리 옛날에는 ADSL, VDSL이라는 랜 케이블로 네트워크를 연결했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가지 않고 바로 모바일 기술을 갔던 것처럼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보시는 위에 있는 사진은 중국의 시장입니다. 시장에 QR 코드로 결제를 하게 만드는 시장이고, 아래 거는 아프리카 모 나라의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신분증이 너무너무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분증 안에 놓고 보면 개인 정보가 한 20 몇 가지가 담겨져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민증 번호 하나가 털린다고 해서 개인 정보가 다 노출되지는 거지는 않아요. 보면 IC 칩이 있고요. 이 IC 칩을 통해서 다양한 개인 정보를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도 신분증 안에, 공안증이라고 부르는 신분증 안에 IC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IC 칩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체크 카드를 만들 때, 통장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텔러들이 계시지만 디지털 사이즈가 있어요. 그럼 디지털 사이즈에 공안증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IC 칩이 공안증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디지털 사이즈에서 내 얼굴을 스캔을 합니다. 그럼 스캔을 하면 내 얼굴의 정보값이 결국은 공안에 있는 서버에 가서 내가 나라는 그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이 IC 칩과 내 얼굴을 동시에 베리파이케이션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즉발로 체크 카드가 발행이 되고 통장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기술의 진보가 산업 자체의 단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현상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이 기술적 진보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사업에 눈을 바라야 됩니다. 저는 QR 코드가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QR 코드로 통해서 결제가 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리프로깅으로 보면 기술적 진보는 우리가 모바일에서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가 되는 것들이 QR 코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가야 시장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얘기입니다. 디지털 커넥의 방향성 중에서는 이제 넌 누구냐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제 MBA 가시면 아니면 경영학과 교수 학습을 받으시면 보통 보는 장표 중에 하나입니다. 고객을 세그멘테이션 할 때, 마케팅을 할 때 고객을 어떻게 나눠야 되냐라고 하면은 지역적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데모그래픽으로 나누고, 행동으로 나누고,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고객들을 나누는데, 고객을 나누는 방식이 이제는 이런 전통적 관점 방식에서 달라져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미디어 경험에 따른 세대별 특징이 나타나는 이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디지털 시니어가 있어요. 뭐 나이로 따지면 60년대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디지털 이주민이 있어요. 61년에서 80년대생이 있고, 원주민이라고 불리고 있고, 테크노홀릭이라고 불리는 세대들이 있어요. 또 다른 분류 방법도 있어요. 서울대 인구학 박사 조용태 박사님이 나눴던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구분법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를 1차, 2차로 좀 나누셨고, 이게 좀 특징이고,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골드 베이비 세대 이렇게 좀 나눠 놓으셨고, 이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몇 가지를 좀 제가 나눠서 보면 젠지라고 하는 Z세대하고 밀레니얼 세대, M세대의 특징들이 좀 있고,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이 특징들을 보면 마케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누구를 타겟팅을 해야 될지, 내가 속해져 있는 인더스트리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이 비즈니스를 전개해야 될지 너무 어려워요.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이제 MZ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 첫 번째로는 기술에 대한 친숙함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편리함을 누렸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한데 또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20대들이 10대들까지 해서 20대들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투자의 관점에서 우려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친숙하냐면 그 안에 기술적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친숙하게 열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셜 프로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물건 하나 살 때도 물건의 스펙을 보는 것보다는 누가 이걸 샀어, 누가 이거 레커멘데이션 했어라고 하면은 굉장히 믿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프레젠트 바이어스예요. 미래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지금 나는 당장 행복해야 돼. 내가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셨던 얘기처럼 내가 매달 얼마씩 모아서 몇 년을 모으고 뭐 해서 미래에 뭘 할 거야, 뭐 집을 살 거야, 그게 의미가 없어요. 집이라는 것은 이 20대들한테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셔. 예. 그래서 이 현재 지향적인 프레젠트 바이어스가 현재 평향적인 게 굉장히 좀 강하더라라는 특징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런 세대들 특징에 따라서 소비하는 매체들이 많이 다른데, 요즘에 검색을 할 때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조카가 있거나 아니면 뭐 아들 딸들이 있으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검색을 뭐로 하니? 라고 하면 요새 애들은 대부분 검색을 유튜브로 한다고 합니다. 검색을 네이버나 다음으로 해라고 하면은 약간 걱정을 좀 해줘야 돼. 그렇게 세대가 생활하는 스타일과 양식이 훨씬 바뀌었어요. 유튜브로 검색하면 뭐 하겠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소비하게 되고 그게 디폴트 값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친구들은. 자, 그러면 이제 한 반쯤 왔습니다. 디지털 컨택에 있어서 금융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컨택에서 금융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이제 금융이라고 얘기하면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핀텍, 테크핀. 그래서 핀텍은 이런 거죠. 카카오뱅크나 우뱅크나 마이뱅크. 핀텍이니까 핀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핀이 먼저 있는 거예요. 라이센스 베이스에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고, 테크핀은 테크가 먼저인 거예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개념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핀텍이든 테크핀이든 간에 그냥 그 초기의 컨셉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디지털 컨택을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금융의 시장은 판도는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금융에서 이 디지털 컨택이 7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아마 발전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인사이트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7가지가 6가지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7가지 중에서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디지털 컨택에 있어서의 금융의 방향성의 7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액세서빌리티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드리는 7가지는 중요성은 없어요. 1번으로 중요하고 2번으로 중요하고 3번으로 중요하고는 없는데, 얘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1번으로 뺐습니다. 이 2개 앱의 사진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접근하고 쓰시는 앱이에요. 그리고 이 앱은 한국 앱의 특징과 다르게
슈퍼 앱이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뺀 나머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IT 기업들이 슈퍼 앱 전략을 가져가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랩이라는 회사가 앱 하나에 모빌리티로 시작했던 회사가 여러 가지를 담아내듯이 중국에서 두 회사 텐센트하고 알리바바가 이 슈퍼 앱 전략을 합니다. 이 앱 안에서 모든 것들을 소화하게 하려고 해요. 옛날에 인터넷 시대에 네이버와 다음이 포탈이 돼보겠다고 해서 인터넷을 키는 순간 첫 번째 키는 화면이 어디야? 홈페이지를 첫 번째 시작 페이지를 점령해야 돼. 했었던 같은 똑같은 현상이 모바일에서 이 슈퍼앱 전략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교통 당연히 예약이 되고 식당도 예약이 되고 극장도 예약이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심지어는 도네이션도 가능합니다. 삶의 컨택을 디지털로 만들어냈고 그 앞에 첫 화면이 돼 버린 거예요. 또 디지털 컨택 관련돼서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회사가 이 핑안이라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지금은 삼성전자만큼 커버려졌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금융에서는 급격히 성장하는 게 어려운데 이 회사는 10년 동안 그냥 점프와 점프를 통해서 고속 성장을 했던 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성장의 방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액세서빌리티 하나의 관점에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전통적인 영업 방식과 새로운 뉴 파이프라인을 같이 키웠던 회사인데 새로운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이 회사는 중요한 게 뭐냐면 헬스케어였어요. 이 헬스케어가 스탠드얼론으로 중요하기도 했지만 액세서빌리티로서 이 회사는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왜 중요하다고 봤냐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어찌됐든 1년에 한 번씩 받으시잖아요.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받으시면 건강검진 받고 나서 리포트가 오잖아요. 딱 리포트가 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으로 오면 와이프가 먼저 봐요. 그러면 이제 보고 나서 엄청난 잔소리를 해요. 뭐 지방간 얘기하고 뭐 살 빼야 된다는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데 그 리포트가 다 끝난 다음에 끝에 마지막 장에 당신의 건강 상태를 보니까 이런 것이 위험하고 이런 것이 위험하다 보니까 이런 보험을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레코멘데이션이 와요. 어떠시겠어요? 한국에서 설계사분이 막 이거 요즘 남들 다 들고 있고요. 이거는 이런 것과 비교를 생각해 보시면 이 액세서빌리티를 잡기 위해서 이 회사는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 액세서빌리티가 왜 중요하게 됐냐? 여러분 느끼시는 것처럼 모바일 라이프가 이미 다 생활 속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백신을 실시간으로 예약을 하는 우리나라 남들은 부러워하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 세상이 됐었던 핵심이 이 모바일인데 제가 하나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갑을 잃어버린 것과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 둘 중에 뭐가 더 끔찍하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지갑을 털린 것과 핸드폰 털린 것과 뭐가 더 끔찍하세요? 이 모바일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언번들링, 디커플링이라는 단어인데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은행의 홈페이지예요. 이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답게 은행이 서비스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 안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별의 서비스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저 회사들이 서비스 하나씩을 다 모바일로 만들어가지고 개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그러면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주는 것과 그 하나의 서비스를 특화해서 해주는 것과 고객의 편의점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번들링이라는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금융회사로 봤었을 때는
되게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소통 방식의 변화인데요. 미국 스타벅스의 데이트하는 한 사진입니다.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서로 모바일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말에 가족끼리 외식하러 가시면 식당을 잘 관찰해 보세요. 주문하고 나서 음식 나오기 전까지 뭐 하시는지. 얘기하는 집안은 별로 못 봤어요. 다 각자 핸드폰 하세요. 남자애들은 게임을 하고 그렇게 지금은 이 소통 방식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는데, 소통 방식이 변화해서 그 하나의 모멘텀을 잘 잡아서 성공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회사예요. 모빌리티라는 회사의 특징을 하나 보면, 남들은 카카오라는 회사가 플랫폼 회사라고 해서 이 플랫폼 안에 고객이 많으니까 갖다 이렇게 하나씩만 꽂으면, 뭐든 꽂아도 다 대박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카카오는 플랫폼 회사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카카오 택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 택시가 카카오톡하고 무슨 연계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택시라는 그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데 중점을 두고 독립된 회사로 나와서 성공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성공의 맥락 중에 소통 방식의 변화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여러분 예전에 택시를 불렀던 기억을 한번 되살아보세요. 택시를 부르면 일단 상담원하고 통화하죠. 저 어딘데요? 어디까지 갈 건데 택시 한 대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상담원 통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있으면 택시 기사한테 연락이 와요. 어디까지 가시는 분 누구 맞으시죠? 이러고 연락이 와서 거기 계세요. 5분 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좀 있다가 한 30초, 도착하기 30초 연락이 한 번 더 와요. 다 왔는데 어디쯤 서 계세요?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접선을 하는 것처럼 접선을 하셔가지고 택시를 타게 되죠. 택시를 딱 타면 어디 간다라고 기사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저기. 또 어떨 때는 내가 그 장소를 잘 모르니까 택시를 불렀던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설명을 또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이 다 끝났어. 겨우 택시 다 탔어. 딱 탔는데 이제 택시사님이 갑자기 다음번 대통령은 누가 될 것 같아요? 말을 걸어와. 나는 말하기 싫은데. 그리고 나서 택시가 다 도착을 했어. 도착해서 막 저기서 좌회전 조금 하셔가지고 저쪽에서 세워주시면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는데 마지막에 한마디, 카드보다는 현찰이 안 될까요? 이런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그런 인터랙션은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줬던 거죠. 또 하나는 명동에 이 땡땡땡에 있는 어떤 화장품, 여성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화장품 가게예요. 근데 이 명동 앞에 이 바구니의 색깔이 다른 바구니가 서 있었어요. 초록색 들고 있으면 나 말 걸지 마. 내가 알아서 쇼핑하고 내가 알아서 나중에 계산할게. 라는 거예요. 네, 소통 방식이 굉장히 이 세대들은 변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소통 방식이 터치 시장에서 넌 터치 시장으로 음성 시장이 열리게 됐죠. 예. 이 AI 스피커라고 불리는 스피커들 단 한 번씩 사서 써보세요.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는 다 쓰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것도 쓰고 있고 카카오 것도 쓰고 있는데, 뭐 토요일 아침에 보통 운동을 가게 되면 뭐 예를 들면 토요일 아침에 어디 골프장까지 얼마나 걸려? 그러면 이제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면 오늘 날씨는? 그럼 날씨 쭉 얘기해주고, 그럼 근처 맛집은? 그러고 나서 돌아올 때는 얼마나 걸려? 라고 하면 그때쯤에 이제 와이프가 한테 때려요. 새벽부터 시끄럽다고, 자는데 깨우고 있다고. 그만큼 소통 방식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테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에 와서 테크를 바라볼 때 정말 놀랐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반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 놀라운 시장을 보고 첫 번째는 오픈 소스를 써야 된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인하우스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저도 문과예요, 문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거를 조금 문과답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를 코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보면 IT를 비용으로 보고 있어요. IT를 핵심 경쟁력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코스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주 개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핵심 경쟁력이면 핵심 경쟁력을 외부에 아웃소싱 하시는 그런 데는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정에 맞춰야 돼.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술적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제를 맞춰 가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 이게 금융 쪽에 있어서의 IT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예. 그래서 개발 방식도 워터풀 방식이어서 위에처럼 로켓을 쏘기 전에 좌표를 이미 다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한 다음에 24개월짜리 차세대, 30개월짜리 차세대. 그래서 워터풀 방식에서 30개월에 딱 맞춰서 그 시스템이 완성이 돼요. 30개월이면 스티브 잡스 형님이 돌아가시고도 한참 남는 시간인데 그 안에 기술적 진보는 굉장히 빠르게 진보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찍고 기술적 진보를 계속 담아내는 방식이 테크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크 관점에서 중요한 하나의 사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뱅이 지금 상장의 프로세스를 밟고 있어서 오늘 인사이트 관련된 내용 중에 은행 소식은 전달을 못 해드려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미 알려진 소식이라서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카카오뱅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 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오픈하자마자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을 받았어요. ASCS라고 불리는. 그리고 나서 상담의 뒤에는 누가 계셨냐면 상담원들이 하셨어요. 직접 톡을 하듯이.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챗봇의 기술이 있었긴 했었는데 저희가 써보니까 고객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고객의 니즈가 분명히 강하니까 상담원들이 상담을 받자. 물론 돈이 더 들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콜보다는. 그리고 나서 자연어 처리 기술과 상담을 통해서 컨텐츠가 잘 만들어졌던 것을 이제 봇으로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봇으로 딱 붙이니까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봇의 퀄리티가 높으니까 고객들은 오히려 사람하고 상담하는 것보다는 봇하고 상담하는 것을 훨씬 더 편해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자 관련된 거, 대출 관련된 거를 누군가한테 막 상담한다는 것은 마음이 좀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하면 이것저것 막 다 물어볼 수 있어. 막 이자율이 얼마야? 정기예금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뱅크는 봇이 전체 CS의 50%를 넘게 커버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진보가 이렇게 서비스에 스테이디하게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처럼 변하게 하는 중요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UI UX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UI UX에 대한 정의는 정말 다양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금융 안에서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금융 안에서 UI UX의 가장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객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금융회사를 찾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시지 않고 프로덕트가 팔고 싶어 하시는 게 UX, UI 관점에서 핵심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99대 100이라는 거는
모바일로 99%가 되고 1%가 PC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프로덕트는 100% 모바일로 만들어낼 때까지 프로세스를 바꿔서 기다리고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PC와 모바일을 좀 디바이스만 다르다고 접근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얘는 완전히 디퍼런트 애니멀입니다. 전혀 다른 애예요. 그래서 PC를 조금이라도 레버리지 하겠다고 하는 순간 모바일의 완결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그리고 요새 젠지 세대들이나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 작은 차이에 대해서는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앱에 큰 카테고리가 세 가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웹을 앱처럼 만든 거를 웹앱이라고 그러고, 정반대인 거는 iOS나 안드로이드를 OS라고 그러잖아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맞는 최적화되어 있는 앱을 네이티브 앱이라고 그래요. 중간을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웹 앱과 네이티브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과 이 네이티브 앱은 뭐가 다르냐고 하면 OS 특징을 그대로 담고 만들었기 때문에 앱 자체가 굉장히 수려하고 편리하고 이쁘고 빨라요. 스와핑이라든지 이렇게 핑거를 할 때에 손맛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봤었을 때 뒷단의 기술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지만 얘는 빠르고 편하고 이뻐. 네이티브 앱이에요. 근데 이 네이티브 앱을 우리나라는 되게 잘 만들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네이티브 앱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이 젠지하고 밀레니얼 세대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이브리드 앱 갖다 붙이면 그냥 젊은 사람 말로는 구려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뭐가 조금 느리지? 0.1초 느린 거에 굉장히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 모바일로 100% 구현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일하는 기업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의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 기업 문화 자체가 목적이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기업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모바일 네이티브 제너레이션하고 우리는 일을 하고 있고 구성원으로서 그 사람들의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바일 네이티브 제너레이션의 특징들이 뭐냐라고 보면은 이들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약간 놀이터 같은 직장이어야 되니까. 워라밸이라는 것은 시간의 밸런스가 아니에요. 내가 집처럼 편안하게 직장을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과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은 넌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너라는 걸 아니까 네 통장에서 돈을 빼내게 해줄게. 내 너라는 거 아니까 내가 보험금을 줄게. 내 너라는 거 내가 너니까 내가 주식을 사고 팔게 해줄게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이 아이디 카드라고 불리는 것들이 금융에서 너무너무 중요했었죠. 신분증 확인하고. 근데 이제 세상이 좀 변해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진 거예요. 신분증 하나가 나를 증명하던 시대에 넘어서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카카오라는 회사는 카톡에 있는 프로필 하나로 계정을 쭉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이런 친구들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고객의 계정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막 확장해 나가려고 있어요.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왜 무섭다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계정을 들고 있으면서 그 계정을 통해서 돈이 오고 가고 있다 할 수 있겠다는 그 사상은 그 계정 하나라는 힘 때문에 너무너무 무섭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정이라는 것들이 이제 민증을 대신하는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앞으로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금융의 비즈니스에서도 훨씬 더 차별화되어 있는 서비스와
기술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7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7가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지만 이 액세서빌리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이 6가지들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각각 회사들이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관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이 7가지가 무슨 법칙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언젠가는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새로운 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까지는 제가 고민하고 한쪽 분야에 생각했었던 이 7가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강연 들으면서 아마 궁금한 점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한두 개 정도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네, 마이크 전달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앞쪽에 앉아 계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강연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후불 결제라든가 아니면 마이 페이먼트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로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전통적인 금융사, 은행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결제 담당 회사들에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말씀 주신 이제 핀테크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인터넷 은행, 국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최대 인터넷 은행의 장이시다 보니까 이런 변화를 이제 어떻게 기회로 좀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견이 있으시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금융은 금융에 대한 시장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되게 인사이트를 가지고 잘 바꿔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말씀을 이제 금융당국, 금융위 금감원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셨던 말씀의 질문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변화의 중심에 공급자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후불 결제, 뭐 마이데이터 이런 사업들이 좋은 기회를 열어주셨고 레귤레이션을 길을 열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을 내가 열었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순간 비즈니스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고객 관점에서 후불이라든지 마이데이터 산업들도 고객 관점에서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 원하는 방식대로 사업을 펼쳐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새로운 문을 열었다고 해서 그 사업 자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혁신의 판단의 기준은 누가 하는 거냐면 고객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객이 같은 서비스를 1000만 명이 쓴다고 하면 그 상품은 똑같은 모습이라도 혁신을 한 거고, 기술적 우위가 있고 대단한 혁신을 담은 새로운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100만 명밖에 안 되면 그건 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후불이나 마이데이터 사업들 새로운 도전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정말 1000만 명이 써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거는 어떤 모습이든 간에 혁신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찬스를 열어주셨으니 그 열어준 게 공급자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유저들이 정말 그 사업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끔 해드리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정도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신 여성분께 전달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 좋은 강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국과 달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금융 플랫폼 육성에 상당히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8월에 시행되는 마이데이터라던가 10월에 시행되는 금융위에서 이제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등이 있는데요. 이에 따른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성장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과 플랫폼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 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답에 좀 핵심이 있는데 마이 데이터의 컨셉은 데이터의 주권이 고객한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비즈니스를 하려는 방식들을 보면 데이터의 주권이 공급자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왜? 공급자들이 비즈니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은행이든 아니면 플랫폼이든 간에 금융회사든 간에 마이데이터나 새로운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육성하는 그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고객이 그 서비스를 쓰게끔 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을 잘 제공해 주는 곳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와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 근데 그게 플랫폼 회사일지 그게 은행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은행 vs 플랫폼 이렇게 보기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이 선택하게끔 해주는 고객 프렌들리하고 고객 UX/UI에 맞춰졌던 서비스를 내는 회사가 아마 그 주권을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